안녕하세요. 정우쌤입니다. 지난 시간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예측해 봤다면 오늘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홍준표 후보를 알아보는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이념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도 정말 판이하게 다른데요. 이재명 후보는 강한 규제의 DNA라면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완화적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홍준표 후보의 경제 분야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아직 경선 초반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할지에 대한 그 완화적인 기조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홍준표 후보의 경제 책사,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이날 홍준표 후보는 경제 분야의 큰 타이틀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부분 이분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분이 경제부총리 영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등은 이분의 머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를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공급과 세금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공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존의 구도심을 제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풀면 이게 신도시 못지않게 도심을 갖다가 재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걸 갖다가 규제를 하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걸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률적으로도 문제 많고 제가 대통령 되면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구 밀도는 높고 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가 또 아주 소유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처럼 주택개발회사가 대량의 택지를 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이런 식의 주택 공급은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토지 확보가 가능한 수요하고 아예 동떨어진 저 외곽에다 신도시를 만들든지 아니면 도심에서는 재개발을 이외에는 공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택이라고 하는 수요는 가족관계나 그 인구 구성에 따라서 급격히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불 시대에 결혼하시는 가족들은 저희 세대하고 달리 한 집안에 다 핵가족이고 부부가 같이 돈벌이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보육을 맡길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직장과 가깝고 교육시설이 가까운 쪽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도외시하고 개수를 아무리 늘려봐도 도심의 주택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재개발을 획기적으로 쉽게 해주자. 재개발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야 되는 거가 뭐냐면요. 지금 서울시에 신규 공급되는 건설 허가가 과거 10년의 평균의 50%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재개발 시장이 죽어 있어요. 그 건설 원가는 올라갔는데 재개발을 막는 규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F 그 대출의 부실화 위험도 있고 그래서 건설 회사들도 나서지 않고 또 경제성이 없으니까 재개발 조합들이 재개발을 추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요. 2, 3년 후에 서울시의 주택대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같은 거는 민간 시장은 확연하게 풀어서 민간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되게 하고 요즘 시대는 출퇴근이 용이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외곽에 위치한 신도시보다는 도심 내 공급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고 그 일환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병태 교수는 재개발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신고제는 어떤 거냐면 사전적으로 뭐 층수 제한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안전 기준을 같은 거를 정부가 분명히 제시하고 나면 그거가 충족됐으면 별도의 그 허가 과정 없이 바로 통과하는 체크리스트 제도로 바꿔서 이 재개발의 운명을 몇몇의 관료들한테 맡기는 식의, 그래서 재개발 시장 말 나오고 나면 지금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 강남의 음마 아파트 같은데 수요가 있을 좋은 입지인데 뭐 40년 이상 재개발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개발이 못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혁파하려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그거는 재개발 과정에 정부의 과도한 허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필수 요건을 미리 공고해 놓고 그게 충족되면 그냥 신고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 속도는 뭐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존의 허가제는 지자체장의 이념에 따라 그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공급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재개발 신고제를 통해 재개발에 필요한 여러 항목의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 그것을 충족했다면 바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의 속도가 엄청 빨라질 듯합니다. 부동산적 청정전을 위한 싱가포르식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소유자들, 당장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한테는 공공주택으로 과감한 양을 늘리자. 정부가 공급해서 분양가를 싸게 하거나 임대를 한 후에 임대로부터 자기 소득이 높아지면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싱가포르식의 공공주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지금도 있죠.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죠.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을 더 업그레이드할 듯합니다. 또 싱가포르식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얘기하는데 지금의 공공임대는 5년, 10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죠. 이것을 정해진 기간 없이 세입자가 소득이 높아졌거나 자금 여력이 될 때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같습니다. 종부세 폐지 등 주택세제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정책입니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종부세 같은 징벌적 세금 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전 세계 국가에서 주택 거래에 붙는 세금이 거래세가 가장 높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그게 다 공급이 부족하면 다음 주택 가격의 원가로 다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 종부세하고 주택 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은 과감하게 낮춰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그것이 주택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의 원가로 작용되지 않도록 그런 세제 개편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세금이 집값 상승기에는 집을 팔 때의 원가로 전이되는 등 오히려 집값을 더 높이게 한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의 인하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얘기는 홍준표 후보가 3프로TV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종부세 폐지해야 돼. 그 부동산 폐지하고 하겠는데. 거기에는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면 돼요. 재산세를 올리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면 돼요. 네.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네. 양도소득세도 완화시켜줘야 되고. 홍준표 후보 말대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인상하면 또이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재산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주택 가격 가액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택에 재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종부세는 주택 가격 가액이 합산됩니다. 그렇게 합산된 가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데 종부세의 세율은 0.5에서 5.0%로 세율 자체가 매우 높은 편이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편입니다. 반대로 재산세는 세율이 0.05에서 0.4%로 낮은 편이고 합산도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작은 편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인상하더라도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결론적으로 세금 인하의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부세는 국세죠.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 지방자치가 자율적인 경제 의사결정을 하려면
재정 자립도도 높아야 되고요.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면 조세제도 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같으면 소득세는 연방 정부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판매세, 우리 부가가치세는 지방 정부가 가져가고 그리고 재산세, 우리 지금 종부세나 이런 주택에 주로 붙는 재산세는 교육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지금의 중앙 정부가 다 걷어들이고 있는 사실은 주택은 여러분 부동산의 3대 원칙이 로케이션 그러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입지에 따라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가장 로컬한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하고 공급하고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관련된 세금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통해서 지방자치와 지방 간의 혁신 경쟁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대한 조세구조 재개편의 일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종부세의 폐지는 국세를 감소시키지만 재산세의 인상은 지방세를 인상시킴으로써 지방의 재정 자립도 또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 듯합니다. 자, 오늘은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지방에 대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아 조금 아쉬웠는데요.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지방에 대한 부양책도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홍준표라면 정말 화끈하게 지방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